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어제 사실 해킹이 돼서 이게 가짜 뉴스가 전달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시장에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에 생겼던 일인데 이 관련해서 FBI랑 공조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로이터가 그 보도를 해서 처음에 이것도 혹시 또 진짜야 가짜야 뭐 이래가지고 좀 했었는데 네.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SEC 대변인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감찰팀이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FBI하고도 지금 그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 자우전 승인이 됐는데 어제 그 가짜 뉴스 나오고 나서 막 그냥 요동을 쳤죠 가격이. 네. 그때 이 금융 이런 그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그 NGO 관계자 얘기가요. 이게 시장 조작과 관련해서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그 범죄 중에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FBI가 이렇게 여기 그 공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외신들이 어젯밤부터 X가 자꾸 이런 식의 그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X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해킹으로 인해서 일제히 언론사들이 보도를 속보로 내보내고 이게 가짜 뉴스였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여기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랬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니까요. 어제 그 로이터 그 첫 네. 보도 나오고 나서 가짜 뉴스로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런 그 SEC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식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중대 발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사용하는 용어도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워낙 그동안의 기대감이 크고 또 이제 오늘 새벽에 11개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승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서 그랬던 거라는 것도 지적도 나오고 해서 말이죠. 저전 이 온라인 시대에 이런 그 가짜 네. 뉴스 문제의 경각심을 거듭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루 남긴 시간이긴 해서 좀 일찍 발표가 났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워낙 좀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뭐 언론사들은 어제가 한 보도를 30분 했는데. 사이에 그냥 네. 한 3% 급등했다가 그렇죠. 그 고점 대비 한 7%도 급락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평탄하게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거기서 또 챙긴 사람이 있겠죠. 네. 저도 어제 이런 일 겪으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이 글쎄요. 네. 필요하겠다는 빠른 게 생각도. 능사는 아니구나 하는 걸 거듭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저도 좀 반성이랄까요? 앞으로의 각오랄까요? 이런 것도 좀 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달 착륙 경쟁이 엎치락 뒤치락한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AP통신이 어제 전했는데 네. 중국이 올 상반기에 추가로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국 국가항청국이 그 중국 국영 TV 보도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그 하이난섬 그 원창 우주 발사 기지가 있죠. 거기서 그 추가로 탐사선을 발사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갔다가 놨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고요. 이게 그 중국의 발표가 그 나사 그 민간 첫 달 착륙선 임무 실패를 밝힌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달 가는 경쟁을 계속 해왔는데 일단 미국은 2026년으로 조금 1년 정도 늦춘다고 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유엔 우주선을 2030년 정도에 달에 착륙시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달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페레그린을 개발한 업체가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에스트로 로보틱이라는 회사가 네.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그 달 착륙선을 이제 그 연착륙시키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나사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뭔가 이제 최대한 그 이제 착륙은 못하더라도 이제 궤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 그걸 위해서 그 자료를 계속 수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휴스턴에 있는 또 다른 미국 민간 기업이 달 착륙선을 또 다음 달에 발사를 한 모양입니다. 계속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 1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나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달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랄까요? 네. 미국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1972년 그렇죠. 12월이었죠. 네. 그 앞으로 17호가 이제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이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1년 만에 이제 다시 지금 이제 가려는 겁니다. 달을 향한 이 세계 각국의 노력, 열망, 경쟁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달 탐사선 이르면 오는 20일 착륙한다고요. 일본이 작년 9월에 네.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달도 향하고 있고 지난달 25일쯤 달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슬림이라는 작은 그 탐사선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정대로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20일 자정쯤 이제 강하를 시작해서 한 20분 뒤 착륙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얘기는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는 아주 핀포인트 착륙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착륙하면 이제 특수 카메라로 이제 광물 같은 걸 측정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미국 그다음에 옛소련 그다음에 중국 인도에 의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이제 달에 착륙하는 나라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달은 참 신비하게 그렇죠. 뭔가 70년대부터 이렇게 열망을 해왔는데 지금 2024년인데도 그 미국 나바오 네. 원주민들이 달에 가지 마라. 달은 신성한 곳이다. 뭐 이런 성명도 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달 그 옥토끼가 이렇게 절구짓고 하는 그런 근데 이제는 뭐 이제 달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쟁 이제 특히 네. 산업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교수가 노토반도 지난 3년 연쇄 지진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 확률이 약 400배가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네요. 근데 일본 도호쿠대 교수가 그저께 네. 여기 대해서 보고 그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노토반도 북쪽 활 단층대가 연동해서 강진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년간 계속 지진이 있었는데 한 500차례 이상이었죠. 그 바람에 이 지역에서 한 3,000년, 4,00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그런 강진이 온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 거기는 뭐 일부는 지반이 한 4m까지 융기가 된 지역도 있죠. 아주 시각 변동이 심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지난 3년간 연쇄 지진 때문에 규모 7 이상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평소보다 한 400배가량 높아졌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입니다. 네. 400배면 뭐 상상도 안 될 만큼 진짜 어마어마하게 확률이 이제 높아졌다는 그래서 이제 건데. 노토반도 북쪽 활 네. 단층대가 지금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동해 쪽 활 단층 밀집 지역에 대한 그 평가라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지진이 노토반도 서남쪽 활 단층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졌다고 또 그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 환경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좀 더.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강진 발생 다음 날이죠. 지난 네. 2일에는 그 이제 그 지역에 한 150km 정도의 그 활 단층대가 분포를 하는데 그게 어긋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지진하고 연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는 조금 그걸 더 우려를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낸 겁니다. 네.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노토반도 소재 원전 주변 바다에서 또다시 거대한 기름막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노토반도 그 서쪽에 시카 원전을 네. 있고 이제 그걸 운영하는 그 회사가 오코리쿠 전력인데요. 그 지진 나고 나서 지난 7일에도 그 시카 원전 배수구 주변에서 그 기름막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확인되는데 이번 거는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네. 당시는 가로 한 10m, 세로 한 5m였는데 이번은 가로 100m에 세로 30m 훨씬 더 큰 기름막이 확인된 걸로 NHK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호쿠리쿠 전력은 기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거듭 강조를 하는데 자꾸 기름막이 이렇게 뜨니까 그러게요. 좀 걱정들이 됩니다. 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하고 나서 거기 위원들도 물론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회의도 계속
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 변압기가 지금 일부 네. 파손돼 가지고 아직도 그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시설 일부가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힌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졸풍이네요. 계속 지금 네.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공화당 그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이제 뉴햄프셔에서 열리는데 헤일리가 지금 뭐 굉장히 치고 올라갑니다. 네. CNN이 뉴햄프셔 대학하고 이제 최근에 조사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저께요 결과를 네. 공화당 첫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39%. 네. 반면에 헤일리는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3위인데 12%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디센티스는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물론 트럼프하고 헤일리 지지율 격차가 7% 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바뀌긴 하지만 네. 한 자릿수 들어간 거는 이제 그러게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야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좀 지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 뉴햄프셔는 프라이머리 처음 열리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도 크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 지역은 중도세가 강해서 헤일리가 이렇게 탄력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헤일리를 지지하는 층은 주로 중도층이라고 보면 될까요? 중도층하고 무당층인데요. 무당층. 중도층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한 3배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당층도 한 2배 정도. 물론 전체 공화당 지지율에서는 아직도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전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헤일리에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또 해보죠. 지난해 기후 재난으로 최소 930억 달러의 피해가 있다. 이런 분석이 미국에서요. 있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네. 국립해양대기청이 그저께 연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국에서 그 피해 규모 10억 달러 이상 네. 되는 기후 재난이 28건. 이것도 이제 그 건수로도 지금까지 역대 최다고요. 그래서 요것만 한 93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22조 원 정도 피해가 났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지난번 그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이게 100년 사이에 가장 컸는데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해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추산입니다. 네. 미국에서만이니까요. 사실 그렇죠. 세계로 보면 뭐 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뭐 네. 미국도 뭐 이상 고온은 뭐 여전한 심각합니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텍사스 같은 5개 주는 그 작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낸 걸로 돼 있고요. 12월 미국의 평균 기온도 이 관측 시작되고 나서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해양대기청 수석과학자 얘기가 극단 기후는 계속될 거다. 그리고 갈수록 더 악화할 거라고 그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로 이제 이어가 보자면 그런데 이 와중에 기후 변화 협약 마지노선이 섭씨 1.5도 이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걸 깰 거다라는 경고가 또 나왔네요. 그것도 올해 올해 5월쯤 그 그렇게 마지노선이 깨질 거란 그런 그 경고가 나왔는데 이 경고를 한 사람이 네. 제임스 핸슨이라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나사에서 근무하던 1988년에 온실 효과 위기를 처음으로 경고를 해서 지구 온난화 부분에서는 연구 선두자로 지금 평가받는데 그렇게 최근에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5월이면, 올해 엘니뇨 때문에 네. 더욱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한 그러면 넉 달 남은 겁니까? 5월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2030년대 되면은 이제 뭐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 네. 온도 상승 폭이 섭씨 2도를 넘어서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금 좀 여기 대해서 이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네. 어떤 다른 기후학자 얘기는 엘니뇨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라니냐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게 또 이제 온도 상승을 좀 억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핸슨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만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섭씨 1.5도 상한이 깨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식의 그 지적도 합니다. 깨지게 될 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좀 많이 앞당겨. 그렇죠. 뭐 이 섭씨 또는 뭐 다 네. 아시겠지만 2015년에 네. 그 파리 기후 협약 때 그 온난화로 인한 그
지표 온도 상승폭을 섭씨 1점, 그러니까 산업화 대비 1.5도로 억제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미 뭐 그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기가 더 빨라지는 걸로 경고가 거듭 나옵니다. 네. 자, 다음은 노르웨이 얘기로 가볼 텐데요. 노르웨이가 심해 광물 자원 탐사와 채굴을 승인했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네, 이 참 이렇게 지금 기후 위기 경각심들이 그렇게 계속 그 자꾸 이렇게 경고들이 나오는데도 네. 참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노르웨이 의회가 그 이 아주 깊은 바닷속 그에 있는 그 광물 자원 탐사하고 채굴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절차상의 이런 것도 또 이제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그 외신 보도를 보니까 그 노르웨이 대륙봉에 있는 한 28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북극 쪽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독일 면적의 한 80%, 영국보다도 훨씬 더 큰 그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심해 광물 상업 채굴을 허용하는 그런 발판을 만든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뭐 그 보니까 노르웨이는 사실 뭐 석유하고 천연가스 많이 생산하는 나라죠. 근데 그거 말고 구리 매장량 같은 것도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9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연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리튬, 뭐 히토류 일종인 그 스칸듐 같은 것도 그 여기 매장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풍력 설비, 전기차 배터리 이런 곳에 핵심 광물들이 여기 네. 이렇게나 큰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환경이고 또 뭐 과학계 정책에도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죠. 네. 지금 뭐 그린피스도 그렇고 세계 자연기금도 그렇고 이거 해양 그 심해 개발 같은 건 이건 진짜 그 해양 오염에 그야말로 또 다른 어떤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를 여는 걸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깊은 바다 속에서 그 채굴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어떤 상업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그런 그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네. 저는 그 유럽연합 그 정치인들 한 100명 이상하고 전 세계 과학자 한 800명 정도가 중단하라고 각각 공개 사원도 앞서 그 냈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요, 유엔 그 밑에 그 이런 그 이걸 관리하는 국제 해저 기구가 있는데 작년에 올해까지 심해 그 광물 채굴을 위한 법적 틀 마련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 가이드라인도 채택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런 그 걱정들도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미국의 연구 결과인데 결혼 후에 애정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빨리 식는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글쎄 그냥 네. 그냥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남자들이 더 이렇게 좀 덤덤해진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이것도 경제학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신혼부터 결혼한 지 몇십 년 된 그래서 미국 성인 한 3,900명을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요. 그 잠잘 때만 빼고 30분마다 휴대전화로 서로 이제 배우자 간에 나 지금 어디 있고 내 기분이 어떻다 이런 걸 이렇게 소통하도록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여자가 훨씬 더 빨리 애정이 식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남자에 비해서. 네. 그리고 또 결혼한 지 한 3년 이상 된 경우가 2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빨리 애정이 식더라. 근데 남자는 그 이렇게 뭐 결혼 기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덤덤하다는 겁니다. 네. 30분마다 휴대전화로 뭐 누구랑 있고 뭘 하고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런 소통을 중심으로 글쎄요, 분석을 해본 거죠. 그 이게? 30분마다 하면은 좀 짜증도 났을 텐데, 근데 어쨌든지 이런 것도 상대에 대한 설렘 같은 게 네. 확실히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했다는 겁니다. 여자 시사하는 게 뭘까요? 여성 같은 경우는 네. 설렘이 그 결혼이나 약혼 기간이 네.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남자는 훨씬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좀 그러니까 덤덤하다. 약간 격차가 좀 일정했다. 남자가 그렇죠. 조금 더. 여자들이 훨씬 그 기복이 심했다는 겁니다. 결혼 기간에 따라서. 이제 왜 그런지는 확실히 규명은 못했지만 네. 여자들이 뭐 이를테면 결혼을 오래 하면 이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뭐 가사 분담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좀 이렇게 감정이 분산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또 자식이 생기면 남편에 향했던 사랑의 감정이 자녀에게 쏠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연구팀 이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리고 또 이제 네. 한 가지 또 있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떼어놨더니 네. 좀 이렇게 훨씬 애정을 더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우자 부재가 사랑을 키운다는 그런 속설도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 교수 얘기는 비록 낭만적인 열정하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지만 지속은 된다. 그래서 이게 이번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낙관적인 해석이라고 좀 봐달라.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아,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사랑을 그렇죠. 유지하는 뭐 데 주말 도움이 된다. 부부가 뭐 어떻다 뭐 그런 얘기들 있죠. 그렇군요. 흥미있는 또 연구였습니다. 경제학 교수의 연구라는 네, 경제학 것도 교수의 분석입니다. 좀 눈에 띄네요.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